명절 아침 큰아들 민호의 집은 분주했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비싼 가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40평대 아파트의 주인답게 민호는 의사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의 아내가 인터폰을 확인하고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여보, 시아버님 오셨어요. 아, 벌써요? 손님들 오기 전인데. 민호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72세 김철수가 서 있었어요. 낡은 점퍼에 색바랜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죠. 민호야, 명절인데 왔다. 철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반갑지 않은 표이었어요. 아버지, 들어오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이미 작은 아들 민수와 딸 민지가 와 있었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보자 미묘한 표정을 지었죠. 아버지 오셨어요. 민지가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철수는 소파에 앉으려 했지만 며느리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기 구석 의자에 앉으세요. 조금 있으면 손님들 오시니까요. 거실 한쪽 구석, 작은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님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였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등이 구부정했고 걸음걸이도 느렸죠. 잠시 후 손주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민호의 아들 지훈이가 할아버지를 보더니 코를 막았어요. 엄마, 할아버지 냄새나. 쉿, 조용히 해. 며느리가 아들을 다른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슬픈 눈빛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큰 식탁에 음식들이 차려졌어요. 하지만 철수의 자리는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쟁반에 음식 몇 가지만 덜어준 것이었죠. 아버지, 여기서 드세요. 민호가 구석 의자 옆 작은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가족들은 큰 식탁에 둘러앉아 웃고 떠들었어요. 철수는 홀로 구석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가끔씩 가족들을 바라봤지만 아무도 철수를 쳐다보지 않았죠. 식사 후 자녀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얘들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바빠요, 아버지. 민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시선은 휴대폰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민지야, 너는? 네, 학교 일 때문에 정신없어요. 민지도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어요. 철수는 더 이상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철수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나갈게. 네, 조심히 가세요. 민호가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현관까지 배웅도 하지 않았어요. 철수는 혼자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쓸쓸하게 느껴졌죠. 밤거리를 걷는 철수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녁 7시, 철수는 고시원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어요. 숨이 차올랐지만 쉬지 않고 3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간 방은 2평 남짓했습니다. 작은 책상 하나와 낡은 이불이 전부였어요.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자식들의 차가운 눈빛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물이나 마셔야지. 철수는 복도 끝 공용 정수기로 갔습니다. 작은 컵에 물을 받아 마셨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물이 차가웠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철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30년 전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철수와 아내, 그리고 내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철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가 그리웠어요.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겁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명절 음식을 조금 먹었지만 배가 고팠어요. 철수는 작은 전기포트에 물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라면 하나를 꺼냈죠. 오늘은 계란이라도 넣어볼까? 냉장고가 없는 방이었지만 문밖 복도에 공용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칸에서 계란 하나를 꺼내왔어요. 귀한 계란이었습니다. 라면이 끓는 동안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맞은편 아파트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따뜻한 가족들의 저녁 시간이 보였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았었는데. 철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사업이 잘 됐었어요. 큰 집에 살았고 자식들도 원하는 것을 다 해줬습니다. 하지만 사업 실패 후 모든 게 변했죠. 라면이 다 끓었습니다. 철수는 냄비째 방으로 가져왔어요. 작은 책상 위에 놓고 혼자 먹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속을 데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철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화면을 봤어요. 하지만 광고 문자였습니다. 자식들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죠. 아이들도 바쁘겠지. 철수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명절인데도 자식들은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복도 끝 공용 세면대에서 냄비를 씻었어요.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참았습니다. 밤 9시 철수는 이불을 펼쳤습니다. 얇은 이불이었지만 이것으로 겨울을 나야 했어요.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곰팡이 자국이 여기저기 보였죠. 내일은 폐지 좀 더 주워야겠어. 철수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폐지를 주웠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벌었어요. 그것으로 고시원비와 식비를 겨우 해결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차가운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특히 손주가 코를 막던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도 민준이는 착하지. 막내 아들 민준만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호의 병원은 붐볐습니다. 대학병원 정형외과 과장인 민호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그의 모습은 권위 있어 보였습니다. 진료를 마친 민호는 의사 휴게실로 갔습니다. 동료 의사 몇 명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민호 과장님, 어제 명절 잘 보내셨어요? 후배 의사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족들이랑 조용히 보냈죠. 부모님은 건강하세요? 순간 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민호는 동료들에게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폐지 줍는 가난한 아버지가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죠. 아,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오래된 일이라서요. 민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아버지를 부정하는 자신이 조금은 미안했습니다. 저녁 무렵 민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명품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백화점 갔다 왔어요. 또 뭘 샀어요? 가방이랑 구두요. 다음 주에 동창 모임 있잖아요.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내의 소비는 늘 과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여보, 어제 시아버님 오셨을 때 좀 그랬어요. 아내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가요? 옷차림이 너무 초라하셨잖아요.
손님들 오기 전이라 다행이었지. 만약 같이 계셨으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민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신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아버지의 낡은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이에요. 지훈이가 자꾸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하잖아요. 알았어요. 다음부턴 명절에 안 오시라고 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용돈 좀 드리고 따로 지내시는 게. 아내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용돈을 줄 생각은 없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였으니까요. 밤 10시 민호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병원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때 오래된 서랍에서 사진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무심코 펼쳐본 사진첩에는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자전거를 배우던 날 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주던 모습이 보였어요. 대학 입학식 날 아버지가 환하게 웃던 얼굴도 있었죠. 그땐 좋았는데 민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사진첩을 닫아버렸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자신의 성공에 방해가 되는 존재였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화면에 떴어요. 민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음으로 바꿔버렸죠. 왜 자꾸 전화하시는 거야? 민호는 짜증스러운 표호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전화는 언제나 부담스러웠어요.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 왠지 불편했습니다. 거실로 나온 민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TV에서는 효도 관련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족의 이야기였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네. 민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채널을 돌려버렸어요. 효도 이야기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변호사 민수는 로펌 동료들과 저녁 식사 중이었어요. 비싼 와인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 변호사님, 이번 사건 수임료 대박이시겠어요. 후배 변호사가 부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여유롭게 웃으며 와인잔을 들었어요. 뭐, 그 정도는 돼야 이 일하는 보람이 있죠. 민수는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었어요. 강남의 3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외제차도 몰았습니다. 그나저나 민수 변호사님은 부모님 유산도 받으실 거 아니에요? 선배 변호사가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유산이요? 하하, 별로 기대할 게 없어요. 그래도 형제가 내시면 뭔가 있지 않을까요?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물려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장례 비용이나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죠. 우리 아버지는 그냥 평범하게 사셨어요. 민수는 애매하게 얼버무렸습니다. 아버지가 폐지를 줍는다는 사실은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동료들이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민수는 혼자 남아 와인을 한 잔 더 마셨어요.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것도 없는데 왜 신경 써야 하지? 민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냉정하게 계산해 봤을 때 아버지는 도움이 안 됐어요. 오히려 부담만 되는 존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도 변호사였어요. 둘 다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들이었죠. 여보, 시아버님한테 전화 왔던데요. 또요? 뭐래요? 그냥 안부 전화였어요. 받지 않았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선택이 마음에 들었어요. 잘했어요. 받으면 괜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나저나 시아버님이 언제까지 저렇게 사실까요? 고시원 생활이 벌써 몇 년째예요.
아내의 말에 민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본인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가시잖아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장례식은 간소하게 합시다. 3일장으로 하고 장례식장도 작은 곳으로요. 병원비는요? 형님이랑 누나랑 나눠서 내면 되죠. 막내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 셋이서.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까지 미리 계산하고 있었어요. 근데 혹시 빚 같은 거 있으면 어떡해요? 아내의 걱정에 민수가 웃었습니다. 걱정 마요. 상속 포기하면 돼요. 나 변호사잖아요. 역시 당신이에요. 두 사람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대화 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나 걱정이 없었어요. 오직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계산만 있었습니다. 민수는 노트북을 켜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화면 한쪽에 아버지가 보낸 문자가 떠 있었어요. 민수야, 잘 지내니? 짧은 메시지였죠. 민수는 문자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삭제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아버지의 안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게 살다 빨리 돌아가시는 게 나아. 민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냉혹한 말이었지만 진심이었어요. 아버지가 오래 사시면 그만큼 부담만 커질 테니까요. 밤 12시 민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잠들어 있었어요. 민수는 천장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양심의 가책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죠. 대학교 캠퍼스 오후 2시였습니다. 교수 연구실 앞 복도는 학생들로 붐볐어요. 민지는 정문 쪽을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면담 시간 됐는데요. 학생의 말에도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문 밖에 아버지가 서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철수는 낡은 점퍼를 입고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5분만 기다려주세요. 민지는 학생을 돌려보내고 황급히 복도로 나갔습니다. 철수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민지야, 아빠가 왔어. 근처 왔다가 들렀어. 아버지, 여기 왜 오셨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당황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교수의 아버지가 저렇게 초라한 모습이라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얼굴이나 보려고. 밥은 먹었니? 아버지, 지금 바빠요. 먼저 가보세요. 민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철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딸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래, 바쁘구나. 그럼 다음에. 네, 연락할게요. 어서 가세요. 민지는 아버지를 재촉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구부정한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민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동료 교수들이 아버지를 봤을까봐 걱정됐습니다. 민지 교수님 괜찮으세요? 옆 연구실 교수가 물었습니다. 민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잠깐 볼 일이 있었어요. 아까 복도에 계신 분이 아버님이세요?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들키고 말았어요. 아, 네. 친척 어르신이에요. 길을 물어보러 오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지는 아버지를 부정했어요. 동료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저녁 무렵 민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오늘 학교에 오셨다며? 누가 그래요? 당신 연구실 조교가 전화했어. 교수님 아버님 오셨다고.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국 들켜버렸어요. 제발 학교에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민지가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당신 체면도 있고 학생들 보기도 그렇잖아. 시아버님을 요양원에 모시면 안 될까요? 그럼 서로 편할 텐데. 남편의 제안에 민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요양원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냥 지금처럼 혼자 지내시는 게 나아요. 그래도 가끔은 찾아뵙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바빠서요. 논문 써야 하고 학회도 가야 하고. 민지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사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을 뿐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전화였어요. 민지는 화면을 보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음으로 바꿔버렸죠. 또 전화 오셨네. 오늘만 벌써 세 번째예요. 뭐 급한 일 있으신가 봐. 받아봐. 나중에 할게요. 민지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전화는 언제나 귀찮았어요. 특별한 용건도 없이 그저 목소리나 듣고 싶다는 말뿐이었으니까요. 밤 10시 민지는 서재에서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였습니다. 민지야, 오늘 학교 갔다가 미안했구나. 바쁜데 방해했지? 건강 챙기고 아빠는 괜찮으니 걱정 마라. 짧은 문자였습니다. 민지는 문자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을 끄고 다시 논문에 집중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자꾸 연락하시는 거야? 민지는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차라리 연락 없이 지내는 게 편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본 민지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11월 15일, 철수의 7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철수는 작은 창문으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벌써 72이구나. 철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흘렀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아침 9시, 철수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화면을 켰어요. 하지만 메시지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죠. 그래, 바쁘겠지. 다들 바쁠 거야. 철수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것 같았어요.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철수는 큰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곧 자동응답기로 넘어갔죠. 민호야, 아빠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괜찮으면 저녁에. 메시지를 남기려다 철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스스로 생일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초라했습니다. 이번엔 작은아들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딸 민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자녀 모두 아버지의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래도 민준이는, 철수는 막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민준이 받았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 아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바쁘지? 지금 가게 손님이 좀 많아요. 저녁에 제가 전화 드릴게요. 그래, 그래. 일 열심히 해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준도 바빴어요. 철수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오후 3시, 철수는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 안은 따뜻했습니다. 철수는 냉장고 앞에 섰어요. 작은 컵케이크가 눈에 띄었습니다. 2,000원짜리였죠. 이거 하나 주세요. 계산을 마치고 나온 철수는 봉지를 꼭 쥐었습니다. 오늘 자신에게 줄 유일한 선물이었어요. 저녁 6시, 철수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컵케이크를 놓았어요.
작은 초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철수는 혼자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랑하는 철수의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가 끝나고 철수는 초를 불었습니다. 작은 불꽃이 꺼졌어요. 방 안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걱정 마시오. 철수는 돌아가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은 외롭고 슬펐어요. 혼자 맞는 생일이 너무 쓸쓸했습니다. 컵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했지만 눈물 때문에 짠맛이 났어요.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자식들은 아버지의 생일을 잊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기억하고도 연락하지 않은 걸지도 몰랐죠. 내가 뭘 잘못했나?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생일조차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밤 9시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생신이시죠? 죄송해요. 가게 일 때문에 깜빡했어요. 괜찮다. 내가 기억해 준 것만으로도 고맙구나. 내일 뵈러 갈게요. 맛있는 거 드시러 가요.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은 철수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만이 유일한 위로였어요. 하지만 웃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집들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방은 어둡고 조용했죠. 72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철수는 쓸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막내 민준이 철수를 찾아왔습니다. 35세의 민준은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형들과 달리 화려하지 않은 삶이었죠. 아버지, 어제 생신 축하드려요.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음식을 내밀었습니다. 철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준아, 고맙다. 너만 기억해줬구나. 당연하죠. 아버지, 많이 드세요. 두 사람은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은 봉투를 꺼냈어요. 아버지, 용돈이에요. 많지 않지만 2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아니야, 너도 힘든데. 제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더 벌면 더 드릴게요. 철수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민준만이 유일한 위로였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새벽 철수는 평소처럼 폐지를 주우러 나갔어요. 박스를 들어 올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으윽, 가슴에 통증이 왔습니다. 철수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지나가던 청년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심근경색입니다. 위독한 상태예요. 간호사가 자녀들에게 연락했습니다. 1시간 후, 네 자녀가 병원에 모였어요. 상태가 어떠대? 민호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 자녀의 대화는 냉정했어요. 치료비는 얼마나 나올까? 장례식장은 어디로 할까? 작은 데로 하자. 고시원 정리하면 뭐 나올 게 있을까? 응급실 커튼 너머에서 철수가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게 내 자식들이구나. 30분 후 민준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치킨집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였어요. 아버지, 아버지 어디 계세요? 민준만이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결심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때라고. 일주일 후 철수의 병실에 정장 입은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준비하신 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그래.
내일 큰아들 집으로 가자. 모든 걸 보여줄 때야. 민주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다음 날 민호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연 민호는 깜짝 놀랐어요. 고급 정장을 입은 아버지가 서 있었으니까요. 평소의 낡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뒤에는 대형 로펌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진실을 밝힐 시간이 왔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이요? 누구세요? 저는 김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이정훈입니다. 김철수 회장님의 고문 변호사죠. 민주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회장? 고문 변호사?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이분이 누구세요? 철수는 침대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민준아, 잠깐 나가 있어라. 이 변호사님과 할 얘기가 있어. 하지만, 괜찮아. 곧 다시 들어와도 돼. 민주는 영문도 모른 채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병실 안에서 철수와 변호사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해야 할 일이었네. 자식들이 날 어떻게 대하는지 똑똑히 봤어. 철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준비하신 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그래. 이제 다 보여줄 때야. 큰아드님과 둘째, 따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큰아드님 댁으로 모시겠습니다. 민준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내가 직접 얘기할 거야. 변호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일어섰어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회장님. 건강 조심하십시오. 변호사가 나가고 민준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궁금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그분은 누구세요? 회장님이라고 불렀는데. 민준아, 내일 형들 집에 가야겠구나. 네. 갑자기요? 아직 퇴원도 안 하셨는데. 철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형들한테도 말이야. 내일 다 알게 될 거다. 무슨 말씀이신지. 기다려봐. 아빠가 널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민주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어딘가 달라 보였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의 집에 연락이 왔습니다. 네, 민호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입니다. 아버님께서 오늘 오후 2시에 댁으로 방문하신답니다. 아버지가요? 무슨 일인데? 중요한 말씀이 있으시답니다. 형제분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호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법률사무소를 통해 연락하다니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민수와 민지에게도 같은 연락이 갔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무슨 일일까? 혹시 빚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설마. 그런데 왜 변호사 사무소에서 연락이 오는 거지? 민지도 불안했습니다. 일단 만나보자. 2시까지 우리 집으로 와. 민호가 말했습니다. 세 형제는 모두 불안한 마음으로 오후를 기다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1시 50분 민호의 집 앞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에서 철수가 내렸어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에 구부정하고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곧게 펴진 어깨와 당당한 걸음걸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변호사와 비서가 뒤를 따랐습니다.
철수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시도로 이응이응신 10일 진실의 폭로. 초인종 소리에 민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눈앞에 아버지가 낯설었습니다. 아버지세요? 평소에 낡은 옷 대신 고급 정장을 입은 철수가 서 있었어요. 자세도 달랐고 눈빛도 달랐습니다. 뒤에는 변호사와 비서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들어가도 되겠니? 철수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권위가 느껴졌어요. 민호는 당황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민수와 민지가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도 아버지를 보자 입을 떡 벌렸어요. 아버지, 그 옷은? 민지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대답하지 않고 소파에 앉았어요. 변호사가 옆에 섰습니다. 다들 앉아라. 할 말이 있다. 철수의 말에 세 자녀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마지막으로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형님들, 무슨 일이에요? 나도 모르겠어. 일단 앉아. 민호가 말했습니다. 네 자녀가 모두 모였어요.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김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이정훈입니다. 변호사는 명함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대형 로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김철수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이요? 민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회장이라니 무슨 농담인가 싶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강남 오피스텔 10채, 시가 50억 원. 세 자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서류를 펼쳤어요. 여의도 상가 건물 2동, 시가 30억 원. 판교 아파트 5채, 시가 25억 원. 숫자가 계속 나왔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수와 민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계좌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우량주 중심으로 30억 원어치. 마지막으로 예금과 현금 자산 20억 원.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 자산 155억 원입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릴 정도였어요. 민준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 내 거다. 하지만 아버지는 폐지를 주우시고 고시원에 사셨잖아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내가 사업 실패했을 때 기억하니? 세 자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모든 게 무너졌었죠. 그때 너희는 날 버렸어.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너희는 연락도 끊었지. 철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다시 일어섰어.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15년 동안 재산을 모았지. 그럼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희가 날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 내가 가난하면 무시하고 부자면 잘해줄 거 아니냐? 세 자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전 내가 병원에 쓰러졌을 때 너희가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어.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례 비용, 유품 정리, 빚 걱정.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이제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세 자녀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가 봉투를 열고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공증된 정식 문서였어요. 김철수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재산 분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장남 김민호에게 1원을 상속한다. 뭐라고요?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둘째, 차남 김민수에게 1원을 상속한다. 민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셋째, 장녀 김민지에게 1원을 상속한다. 민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넷째, 막내 김민준에게 전 재산 155억 원을 상속한다. 민준이 깜짝 놀라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민준아, 너만 날 아버지로 대해줬어. 철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성공했으면 부모를 무시해도 되니? 돈 잘 번다고 효도 안 해도 되냐?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나섰어요. 아버지, 이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유류분 청구권이. 해봐라. 철수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너 변호사잖아. 하지만 이 유언장은 완벽해. 공증도 받았고 증인도 있어. 그리고 철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너희가 날 무시하던 모습, 병원에서 내 장례식 계산하던 대화 다 녹음했어. 세 자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어요. 유류분 청구를 하셔도 이 녹음 파일들이 증거로 제출됩니다.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으신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민지가 울면서 아버지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철수는 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가난할 때 왜 기회를 안 줬니? 내가 폐지 주울 때 왜 도와주지 않았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철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자식이면 아버지 생일에 연락이라도 했어야지. 자식이면 병원에 쓰러진 아버지 걱정부터 했어야지. 아버지, 너희는 내가 부자일 때만 자식이고 싶은 거야. 가난할 땐 나를 짐으로 봤잖아.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끝이다. 너희 셋은 이미 충분히 가졌어. 좋은 직업에 좋은 집에서 살잖아. 하지만 민준이는 달라. 쟤는 아무것도 없어도 날 챙겼어. 매달 20만 원씩 용돈 주고 주말마다 찾아왔지. 민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게 진짜 효도야. 돈이 있든 없든 부모를 사랑하는 거. 철수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변호사님, 절차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철수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뒤에서 세 자녀가 울부짖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철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민준이 따라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민준아, 미안하다. 형들한테 이런 모습 보여줘서... 아니에요. 아버지. 철수는 막내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내가 있어서 아빠는 행복했어.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버지.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통곡 소리는 더 이상 철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날의 따뜻한 오후, 강남의 고급 아파트 거실이 햇살로 가득했어요. 철수는 소파에 편하게 앉아 손주와 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5살 손주가 그림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철수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우리 지우가 그린 거야? 정말 잘 그렸네. 민주는 아버지 재산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를 차렸습니다. 이제 전국의 신계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아버지와 매일 함께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형들한테서 또 연락 왔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세 자녀는 수없이 연락했어요. 처음엔 화가 나서 항의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진심 어린 후회로 바뀌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구나.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편 민호, 민수, 민지는 매일 후회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의사, 변호사, 교수였지만 마음은 가난했어요. 그런데 2개월 후 철수는 병원 정기 검진에서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6개월, 길어야 1년이라고 하시네요.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는 담담했어요. 민준아, 형들한테 연락해라. 마지막으로 만나야겠구나. 일주일 후 민준의 집에 4자녀가 모였습니다. 민호, 민수, 민지는 2년 만에 아버지를 뵀어요. 철수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와 민지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매일 후회했어요. 철수는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화는 나지 않았어요. 일어나거라. 앉아서 얘기하자. 세 자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2년 동안 많이 후회했겠지? 그 시간이 필요했어. 진심으로 뉘우칠 시간. 철수는 잠시 기침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용서할게. 하지만 재산은 그대로야. 괜찮아요, 아버지. 저희는 돈이 아니에요. 민호가 울먹였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너희도 아버지 곁에 있어라. 네, 네, 아버지. 철수는 4자녀를 한 명씩 안아줬습니다. 너희 모두 내 자식이야. 사랑한다. 거실에는 화해의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2년간의 원한이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그 후 3달 동안 4자녀는 매일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아침마다, 민수는 점심에, 민지는 저녁에, 민주는 밤을 함께 했어요. 아버지, 사진 찍어요. 온 가족이 모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철수를 중심으로 자녀들과 손주들이 둘러섰어요.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 첫눈이 내렸습니다. 철수가 깨어나 가족들을 불렀어요. 다들 와줘서 고맙구나. 4자녀가 침대 곁에 모였습니다. 민호야, 좋은 아버지가 되거라. 민수야, 법보다 사람의 마음이 중요해. 민지야, 학생들에게 인성을 가르쳐줘. 민준아, 너는 이미 충분히 좋은 아들이야. 철수는 손주들도 불렀습니다. 너희 부모님을 사랑하거라.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철수는 창밖에 눈을 바라봤습니다. 참 아름답구나. 행복했어. 너희가 있어서.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아버지. 4자녀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이미 평화로운 곳으로 떠나셨어요. 방 안에는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철수는 떠났지만 남긴 가르침은 영원히 남을 것이었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고 효도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해야 한다는 것을요. 창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철수의 마지막 미소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평화로운 이별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민준의 집 거실에 4자녀가 모였어요.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회장님께서 남기신 편지입니다. 변호사는 4통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각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가 보였어요. 민호야, 내가 어릴 때 자전거 배우던 날 기억하니? 아빠가 뒤에서 잡아줬었지. 넘어질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른다. 그때 아빠는 생각했어. 평생 너를 지켜주고 싶다고. 하지만 아빠는 늙었고 너는 성공했지. 아빠를 지켜줄 필요가 없어졌구나. 아니, 지켜주기 싫어졌지. 아빠가 가난해서. 미안하다. 아빠가 성공한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하지만 알아다오. 아빠는 내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부자든 가난하든 언제나 너를 사랑했어. 이제 좋은 아버지가 되거라. 내 아이들에게. 민호는 편지를 읽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도 편지를 열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똑똑한 아이였어.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지. 아빠는 정말 자랑스러웠단다. 하지만 법에는 사람의 마음을 재판할 수 없어. 아빠가 가난했을 때 너는 법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었어. 부양 의무는 강제가 아니니까.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법보다 중요한 게 있단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야. 이제 그걸 기억하고 살아가렴. 민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민지야, 우리 딸. 너는 교수가 되었구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훌륭한 사람이 됐어. 하지만 학교에 찾아간 아빠를 창피해했지? 낡은 옷을 입은 아빠가 내 명예에 흠이 될까봐. 미안하구나. 아빠가 그런 아버지여서. 하지만 진짜 교육은 지식이 아니야. 인성이란다. 너의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렴. 부모를 사랑하는 법을, 가난해도 존중하는 법을. 민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준이 편지를 열었습니다. 민준아, 내 자랑스러운 아들아. 내가 아빠의 생일을 기억해 줄 때, 20만 원을 쥐어줄 때, 주말마다 찾아와 줄 때,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된 기분이었어. 155억보다 내 마음이 더 귀했단다. 형들을 미워하지 마라. 그들도 배울 거야. 2년 동안 많이 뉘우쳤어. 이제 내가 형들을 감싸줘. 그게 진짜 가족이니까. 아빠가 남긴 재산 잘 쓰거라. 하지만 기억해.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이야. 사랑한다, 내 아들아. 아빠는 내가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민주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형제들이 다가와 민준을 안아줬어요. 민준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민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 제대로 된 형이 될게. 민수도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자.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내 형제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2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변호사가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모든 자녀분들께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봉투를 열자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돈은 있다가도 없고 명예도 한순간이야. 하지만 가족은 영원하단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렴. 그게 아빠가 원하는 전부야.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 마이너스 아빠가. 내 형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1년 후 민호의 병원 대기실이었습니다. 벽에는 환자를 가족처럼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어요. 민호는 청소 아주머니에게도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민수의 법률사무소에는 법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액자가 걸렸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도 시작했어요. 민지는 대학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효도의 중요성을 가르쳤어요. 민주는 형제들과 함께 철수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노인들을 돕는 재단이었어요. 매년 아버지 기일에는 네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손주들도 함께였어요. 할아버지, 우리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이 영정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철수의 사진 속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155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족의 소중함, 진정한 효도의 의미였어요.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며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부모의 가치는 재산이 아닌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효도는 나중이 아닌 지금 살아계실 때 해야 합니다.